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검은색 은행 카드가 던져졌다. 날카롭고 명료한 소리는 마치 귓가에 울리는 천둥 같았다. 그는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디올 슈트를 입고 있었다. 섬세한 화장 아래 오랜만에 보는 냉기와 짜증이 뒤섞인 눈빛은 마치 생명 없는 물건을 보듯 뜨거운 김이 그의 말 쏟긴 물을 두든 거릴 수 있는 개를 보듯 뜨거운 김이 그의 말 속 잔이는 그의 보든 나를 희끗희끗해진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막글을 입고 있었고 이영어 진호 대신 감옥에 가라고 한마디 한마디가 뜨거운 바늘처럼 심장을 찔러왔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내가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창업자에서 그의 입에서 볼품없는 가정주부로 변해버린 시간이었다. 그가 금메달리스트 변호사가 되기 위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사업, 나의 사업, 나의 사업, 나의 사회생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의 헌신이 그의 따뜻한 온정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지만 나의 헌신이 그의 따뜻한 온정으로 돌아온 것이라 믿었지만 피가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다. 나는 제비집 스프를 내려놓고 모욕과 배신을 상징하는 은행 카드를 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그의 신문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했다.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내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아마 나의 분노나 절규 혹은 질문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 동의하는 건가요? 그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얼굴에서 억지로라도 쥐어짜는 듯한 간유나 고통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낯설고 섬뜩하기까지 한 미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동의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아는 즉시 그의 계산적인 태세를 회복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말해봐. 얼마를 원하든 어떤 집을 원하든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는 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쓸모없는 쓰레기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드러났다. 내 조건은 간단해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당신이 직접 나에게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수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돈, 집, 주식 등 수많은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나의 이 어처구니였고 황당한 조건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괴물을 보듯 나를 4년 초간 바라보더니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침묵.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로구나. 그는 우느라 눈물까지 흘리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니. 좋아, 네 말대로 해줄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이영옥과 값싼 약속 하나로 나의 인생과 미래를 사들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이 게임의 규칙은 이미 나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검은색 은행 카드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물쩍 벌린 괴물처럼.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수완이 떠난 후 집안을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어가 얇은 은행 카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카드지만 마치 누군가의 뜨거운 온기가 묻어있는 듯했다. 손끝이 저릿했다. 이영어. 이것이 나와 수완의 10년 결혼 생활의 최종 가격이었고 남성으로서 나의 모든 존엄이 짓밟힌 후 그들이 내민 위로금이었다. 나는 분노로 카드를 찢어버리지도 실패자처럼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재로 들어가 가장 아래 칸에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이나 보석함은 없었다. 낡은 노트북과 나는 침묵. 올해 38살이다. 10년 전 나 역시 하늘의 아들이었다.
내가 설립한 인터넷, 퇴사는 투자를 유치했고 미래는 창창했다. 업계에서는 나를 견줄 자가 없었다. 그때 수아는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친구 모임에서 만난 그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미래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꿈은 중국 최고의 상업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고 그는 나의 재능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고 그는 나의 재능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고 우리는 곧 결혼했고 그의 사업 욕심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그가 집안일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친구들이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승승장구하던 내 회사를 팔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순진하게 성공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도 성공이라고. 처음 몇 년은 달콤했다. 그는 매일 퇴근하면 나를 껴안고 내 몸에 밴 음식 냄새를 맡으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그는 열정적으로 법률 사무소의 일상, 자신이 승소한 작은 사건들을 나와 공유했고 나는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집안을 빈틈없이 관리하며 그의 삶을 완벽하게 보살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변호사에서 파트너, 그리고 지금의 업계에서 불패의 여왕으로 성공해감에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의 웃음도 점점 사라졌다. 그는 내 몸에 밴 요리 냄새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언제나 밥벌이에 관한 것임을 비웃었다. 침묵, 당신은 좀 더 추구하는 것이 없을 수 있나요?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아낙네처럼 말이에요. 오늘 CC증권위원회 사람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당신은 내일 시장에서 어떤 갈비가 할인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 모습 좀 봐요. 우리 사이에 공통된 대화가 있긴 한가요? 우리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때 진호가 나타났다. 그는 수완의 가장 중요한 고객, 상장 기술 회사 CEO였다. 젊고 유능하며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남자. 그들은 마치 한 쌍처럼 각종 고급 만찬과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언론은 그들을 법률계와 기술계에서 가장 눈부신 금도옥녀라고 칭했다. 온 세상이 수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나는 아내의 육감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심야에 끊기는 전화, 업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는 미쳇대화 내용. 나는 몇 번이고 그를 떠보려 했고 질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더욱 심해진 무시와 조롱뿐이었다. 침묵.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나요? 진호는 그냥 내 고객일 뿐이에요. 나의 파트너일 뿐이라고요. 누가 당신처럼 하루 종일 부엌 일만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거라면 당신이 나를 의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내 돈을 먹고 내 옷을 입고 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모든 싸움은 나의 양보와 그의 승리로 끝났다. 나는 나약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을 뿐 그가 잠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반년 전 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입원하셨고 수술비 5억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외에서 무슨 고봉 포럼에 참석 중이었다. 전화 너머로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5억만 원. 침묵. 당신 집은? 비서가 전화를 끊었다. 지난달에 어머니 생신 때 5만 원 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수술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가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듯 나른하면서도
지배력을 과시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나는 결혼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더 이상 싸우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하고 순종적으로 변했다. 수아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잠자는 사자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것을. 나는 이전 창업 시절의 동료, 지금은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가 된 이철 형제에게 연락했다. 도움이 필요해. 이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동안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퍼부었다. 침묵. 너 정말 바보야.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수원 같은 여자, 넌 감당 못한다고. 그 여자를 위해 회사를 팔더니 이제 개처럼 부려먹히고 있잖아. 욕설이 끝난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말해봐. 뭘 도와주면 되겠어? 불법만 아니라면. 나는 웃었다. 그냥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짜이기 시작했고 수환과 진호는 그 중앙에 가장 살찐 두 마리 먹잇감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이메일에 접속했다. 그 안에는 이철이 지난 반년간 꾸준히 보내온 자료들이 있었다. 수환과 진호의 통화 기록, 숙박 기록, 자금 거래 내역, 심지어 그들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내부 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완전한 증거까지. 진호의 회사는 겉으로는 번지를 했지만 이미 거대한 폰지 사기였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계기가 될 터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진흥감독위원회는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죄를 뒤집었을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눈에는 머리 없고 통제하기 쉬운 돈에 미친 쓰레기인 내가 가장 완벽한 대안이었다. 나는 화면에 떠오르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며 입꼬리가 점점 더 차갑게 올라갔다. 이 영어? 아니.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파멸을 원해. 나는 검은색 은행 카드를 집어들고 수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다. 카드는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요. 제 명의의 저축 계좌가 필요해요. 당신 비서에게 부탁해서 송금 절차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돈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탐욕스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수아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알았어요. 침묵. 당신도 참 셈이 빨라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아마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의 비서, 그가 수년간 수많은 일을 처리해온 젊은이를 원했다. 은행 송금 과정에서 그 돈이 내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는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구멍을 통해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를 보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의 사장이 사들인 이 호화로운 저택의 또 다른 주인에 대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수완의 개인 비서 왕이었다. 침묵 씨, 좋은 아침입니다. 수총께서 당신을 도와 은행카드와 송금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왕은 코안경을 밀어 올리며 공손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마치 창처럼.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어주며 약간 잠이 덜 깬 듯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너스레를 떨었다.
아직 잠이 덜 깼네요. 어서 오세요. 그는 망설임 없이 값비싼 수제 카펫 위를 걸어 소파로 향했다.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놓고 열어 서류와 노트북을 꺼냈다. 침묵 씨, 여기 당신을 위해 새로 발급한 블랙카드입니다. 그리고 수총의 지시에 따라 해외 계좌를 통해 진호 씨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했으며 그 계좌에서 이 카드로 2억억 원을 분할 이체했습니다. 모든 이체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치 이 시권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다가가 빼곡한 영어와 숫자로 가득한 서류를 보며 전혀 모르는 척머리를 극적였다. 이렇게 복잡한가요? 이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저를 의심하지는 않겠죠? 저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면 내 목소리에는 평범한 시민의 탐욕과 불안감이 묻어났다. 왕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그는 재빨리 감췄다. 걱정 마세요, 침묵 씨. 저희 법무팀에서 모든 자금 흐름 경로를 계획했으며 모든 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입니다. 은행 쪽에서도 정상적인 해외 투자 수익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는 합법적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했다. 마치 바보에게 힌트를 주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합법적인 돈으로 합법적으로 보이는 길을 택하면 세상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수완, 당신은 세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나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서류를 꼼꼼히 보는 척했지만 단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서명해야 할 곳에 무작위로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왕은 나의 어설픈 모습을 보며 그의 눈빛에 경멸이 짙어졌다. 그는 나를 돈의 눈이 멀어 정신이 나간 멍청한 남자로 여기고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차가운 블랙카드를 내 앞에 밀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총께서 오후에 유 변호사님이 방문하여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에서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어서며 마치 명령하듯 말했다. 조율이라는 단어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네, 꼭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허리를 굽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이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이철의 답장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수완과 그의 변호사가 자금 흐름을 숨기려 했던 경로 전부 파악하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잘 해냈어요. 이제 당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차례예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뿌연 하늘, 연기력. 나의 인생, 이 10년은 독배극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관객들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대본을 감상할 시간이었다. 오후 3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왕이 말한 유 변호사였다. 40대 중년의 남자, 기름진 머리에 두꺼운 검은색 안경을 낀 그는 학자 같아 보였지만 작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계산과 책략이 번뜩였다. 그는 수완의 법률사무소의 실세이자 수완의 가장 충실한 개였다. 수년간 수완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 침묵 씨, 반갑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직업적인 가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뚱뚱하고 기름진 손을 잡는 순간 기름진 고기를 잡는 듯한 느낌에 속이 뒤틀렸다. 유 변호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해를 끼치지 않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마치 사찰하듯 거실을 둘러보더니 내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안경을 밀어 올리며 거침없이 말했다. 침묵 씨, 시간이 촉박합니다. 진우 씨 사건에 대해 수총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범죄 사실과 동기를 정리하여 법정에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서류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침묵의 증권시장 내부 거래 밑주가 조작 혐의 사건 진술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다. 내 이름이 모든 죄명의 시작에 놓여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서류를 뒤적였다. 투자 실패로 인한 탐욕, 수완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접촉, 진호의 회사 주식에 대한 악의적인 공매도, 해외 자금과의 결탁을 통한 내부 거래 과정, 시간, 장소, 인물, 금액, 모든 세부 사안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내부에 대해 잘 모르는 검사라면 누구나 믿을 만한 논리였다. 훌륭하군, 수완. 당신의 전문성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니. 나를 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속기 쉬운 인간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군.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 변호사는 마치 어리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적절한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유 변호사님, 여기 올빼미라는 주가 조작꾼과 연락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래 기록들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판사가 세부 사항을 묻는다면 제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유 변호사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침묵 시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올빼미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신을 지목할 겁니다. 거래 세부 사항은 악마에게 홀렸다고 말하세요. 구체적인 조작은 올빼미가 책임졌고 당신은 정보 제공과 돈을 받는 것에만 관여했다고 하면 됩니다. 당신의 캐릭터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아내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다 잘못된 길로 빠진 인물입니다. 이 동기가 단디가 당신의 인물입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 내가 따라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말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수총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함하여 특수기술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복역은 6년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모범을 보이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2억억 원이 있으니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을 겁니다. 이 거래가 훨씬 유리하죠. 그는 너무나 당연스럽고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그것이 6년의 징역이 아니라 즉흥적인 여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손톱은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럼 이 진술서를 제가 가져가서 밤에 더 보고 더 외울 수 있을까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요. 유 변호사는 나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 속 경멸은 거의 감춰지지 않았다. 물론이죠. 잘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재판날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의 위협은 노골적이고 숨김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나는 즉시 서재로 달려가 책장 속 펜 모양의 녹음기를 꺼냈다. 유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벽돌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보기 드물게 집에 돌아왔다. 아마 나를 직접 감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서재등 아래 유 변호사가 건네준 진술서를 펼쳐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갈. 내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눈을 비비며 피곤한 척 말했다.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녀는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를 보는 듯했다. 기억 못해도 기억해야 해. 침묵. 이것은 진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해. 우리의 많은 사업 거래가 연결되어 있어. 그가 무너지면 나도 끌려 들어갈 거야.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진호는 가짜야. 나는 진짜야. 만약 법정에서 헛소리를 하면 이 영억은커녕 돈 한 푼도 못 받아갈 줄 알아. 너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일 거야. 너희 늙은 부모님 수술비 5억만 원, 병원 약까지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네 자유가 더 중요해. 아니면 네 부모님 목숨이 더 중요해. 그녀는 몸을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독사 같은 아기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내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온몸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가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녹음기를 만졌다. 수원, 진호, 너희의 죽음의 날이 다가왔다. 재판 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해졌다. 지난 7일, 나는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움직였다. 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감시는 어디에나 있었다. 매일 유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나의 학습 진행 상황을 묻고 딴지를 걸지 않도록 은근히 경고했다. 왕은 생활용품을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매일 방문하여 열쇠 구멍 뒤에 눈을 레이더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나는 나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나는 매일 위조된 진술서를 보며 중얼거렸고 왕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표현하며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왕은 나의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남자의 존엄성이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그는 나의 모습을 수완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수완은 만족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단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다. 왕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곧 들어갈 것이니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을 보고 싶다고 눈물을 짜내며 간절하게 말했다. 왕은 수완에게 보고했고 수완은 내가 효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나의 약점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음 날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나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낡은 동네의 허름한 아파트. 복도는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축축한 냄새가 풍겼다. 나의 수십억 원짜리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2명의 험악한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도 벽을 짚으며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여기 돈이 좀 있어요. 비번은 엄마 생일이에요.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제일 좋은 재활병원에 가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니야. 돈은 필요 없어. 우리 아들만 무사하면 돼. 어머니는 카드를 밀어냈다. 나는 다시 카드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이 괜찮아요. 이건 연극이에요. 연극이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든 믿지 마세요. 어머니는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내 팔을 잡으며 혼탁한 눈으로 빛을 발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을 꽉 안아주고는 뒤돌아 문을 열었다. 됐어요.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문 앞에 선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 경호원의 시선이 느껴졌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고
가족까지 끌어들인 남자. 그는 내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관없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나는 부모님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모실 것이다. 수완, 진호. 너희가 나의 부모님에게 안겨준 공포.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재판 전날 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철이 준비해준 모든 것들이 놓여 있었다. 세 개의 녹음기에는 나와 수완 그리고 유 변호사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마이크로 USB에는 수완과 진호의 자금 흐름, 통화 기록, 주가 조작 증거 등 모든 자료가 백업되어 있었다. 그리고 10년 전 내가 회사를 팔 때 나의 가장 믿음직한 CFO이자 형제였던 그가 계약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위해 보관해둔 주식 양도 위해 보관을 거쳐 현재는 수완에게 회사를 완전히 계약서. 당시 나는 수완에게 회사를 완전히 팔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 계약을 통해 회사 초기 발행 주식액을 통해 나의 20% 주식은 여러 차례 희석되고 전환되었지만 그 가치는 내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굴욕적인 이 영업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이루려 했다. 이 모든 것을 남겨둔 것은 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둔 패였다. 나는 이 패를 평생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수완,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거의 10년 만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오래도록 울렸다. 마침 내 쉰 목소리의 노인이 전화를 받았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상업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나의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내가 창업할 때 그는 고밀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임삼촌, 저 침묵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뭐야? 임삼촌이야. 삼촌, 도움이 필요해요. 내일 오전 9시 첫 번째 법원에 제 사건이 있습니다. 나는 간결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임삼촌은 전화를 끊으며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수완 그 여자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했어. 뭐야? 걱정 마. 이 일은 임삼촌이 맡겠네. 누가 감히 나 임진아 앞에서 흑백을 뒤집으려 하는지 보자. 전화가 끊어졌다.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의 만가지 불빛과 강렬에 비친 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18층. 수완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다. 와인을 들고 세상 모두를 발아래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언제나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느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수완, 진호,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한 무대는 훌륭했다.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설 차례다. 제1법정.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나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결혼할 때 샀던 옷이었다. 지금 입으니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눈은 멍했고 입가에는 호의를 바라는 듯한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방청석에는 수완과 진호가 앉아 있었다. 수완은 여전히 여왕처럼 검은 샤넬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쓰레기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호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조금 말라 보였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우월감과 미묘한 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오늘만 버티면 나의 자유를 대가로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안심하라는 듯한 입 모양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의 눈빛에는 법정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경제부 기자들이었다. 진호의 회사는 스타 기업이었고 그는 경제면의 단골이었다. 이번 내부 거래 사건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찰칵거리는 플래시의 세례가 터져 나왔고 모든 렌즈는 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죄인에게 향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침묵. 고개를 숙여라. 당신의 모습은 마치 죄를 인정하는 듯하군.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내가 외웠던 진술서 내용과 거의 같았다. 탐욕, 배신, 상업기밀 절취, 불법 거래. 진호의 회사와 수많은 주주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혐의. 나는 묵묵히 들었다. 모든 단어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의 존엄을 찌르는 칼 같았다. 방청석에서는 눌린 탄성과 논쟁이 들려왔다. 저 사람이 수 변호사의 그 한심한 남편이었어? 사람 얼굴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저런 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수 변호사는 정말 팔자가 사납네. 나는 수완의 혐오와 만족이 뒤섞인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수치심의 기둥에 세워 그녀 자신을 기둥에 세워 그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피고인 침묵.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가? 재판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수완과 진호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대답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거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마침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두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법정 문에서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검은색 겉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맑아 보이는 노인이 젊은 변호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저 사람은 임진화.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지? 은퇴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나. 국내 상업소송의 최고 권위자인데 직접 나오셨다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수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같다고? 법률계에 떠오르는 별인 그녀는 임진화라는 이름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였다. 진호도 멍하니 수완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 유 변호사만이 임진화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임산천은 나에게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의 놀란 시선을 무시한 채 그는 재판장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침묵의 변호인 임진화입니다. 방금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변호사 자격증과 위임장입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뒤집히다. 새로운 증거. 법정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듯 요동쳤다. 수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몸이 제어되지 않는 듯 떨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친 듯이 질문하는 듯 했다. 침묵, 너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10년간 굽어있던 허리를 천천히 얼굴의 비굴함과 불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모두 앞에서 그녀가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한 듯
임진아의 서류를 확인한 후 망치를 두드렸다. 10분간 휴정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협의하십시오. 법정 경찰이 나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임삼촌은 나에게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재판장과 함께 뒷문으로 사라졌다. 내가 끌려나가는 순간 소환에 통제되지 않는 비명이 들려왔다. 불가능해. 침묵. 너는 나를 속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기를 찢는 듯 했으며 평소의 침착함과 오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고 법정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진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10분 후 휴정이 끝나고 법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모두가 엄청난 반전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눈빛에는 흥분이 빛났고 오늘 역사적인 뉴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임삼촌은 내 옆에 앉아 태연했다. 마치 법정이 그의 서재라도 되는 듯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모든 진술을 철회합니다. 이전의 모든 진술은 협박과 유도로 인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임삼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일어섰다. 법정 전체를 훑어보며 마침내 핏기 없는 얼굴에 수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두 사람. 저는 어떠한 내부 거래나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말을 마치며 나는 주머니에서 첫 번째 녹음기를 꺼내 재판장에게 건넸다. 재판장님, 이 녹음기를 재생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아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수 씨와 집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법정 경찰이 녹음기를 받아 법정 음향 시스템에 연결했다. 곧이어 수완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영옥, 진호 대신 감옥에 가라고. 침묵, 너는 나를 속였어. 이것은 진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해. 그의 사업이 무너지면 나도 끌려 들어갈 거야. 만약 법정에서 헛소리를 하면 너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일 거야. 너희 늙은 부모님 수술비 5억만 원, 병원 약까지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네 자유가 더 중요해. 아니면 네 부모님 목숨이 더 중요해. 하나, 둘, 셋. 날카롭고 독한 말들이 고스란히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전에는 수원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이건 날조된 거야. 합성된 거야. 수아는 결국 무너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침묵, 너 이 비열하고 치사한 놈. 녹음하다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금메달리스트 변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모든 패를 잃은 도박꾼 같았다. 진호는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의자에 축 늘어져 중얼거렸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임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녹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저희 측은 전문적인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 씨의 지금 반응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심각한 생명 위협과 정신적 압박하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는 수완의 동료인 유 변호사가 나에게 진술서를 어떻게 위조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기름지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침묵 시 당신의 캐릭터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아내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다 잘못된 길로 빠진 인물입니다. 올빼미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신을 지목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10년, 6년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히 폭발했다. 위조된 진술서, 협박 사법부 매수. 그중 하나만으로도 변호사는 파멸하거나 수감될 수 있었다. 재판장은 망치를 힘차게 두드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법정 경찰들은 즉시 범죄 용의자 유진강을 체포하라. 이미 혼이 나간 듯한 유 변호사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아니야. 이건 수총이 시킨 거야. 다 그가 지시했어. 그는 물고기처럼 버둥거렸다.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돌변하여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녹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세 번째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 USB에는 수환과 진호가 지난 3년간 500건이 넘는 통화 기록, 1000개가 넘는 애매한 문자, 메시지와 위챗 대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단순한 고객 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임 삼촌이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 명의와 그들의 친인척, 비서를 통해 관리되는 27개의 해외 비밀 계좌에 대한 모든 자금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돈의 출처와 행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USB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대화 내용, 충격적인 자금 이체 기록, 마치 거대한 그물이 수환과 진호를 얽매는 듯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진호의 회사가 수환의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세 차례의 가짜 인수합병과 재무제표 조작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7억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챙긴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억억 원을 세탁하여 최종적으로 내 명의로 이체하려 했던 모든 과정의 완벽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의 증거들은 마치 수중폭탄처럼 법정에서 연이어 터져나왔다. 복잡한 금융용어와 거래 방식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검사, 판사, 그리고 현장의 경제 기자들은 모두 이해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에서 경악,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거래 사건이 아니었다. 엄청난 금액이 연루되었고 금융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중대 범죄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내세운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칼이 되었다.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진호는 스크린의 증거들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다. 내 계좌는 최고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는 나를 공포와 해명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철벽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칼을 겨눈 순간부터 당신의 성벽은 이미 내부에서 내가 파헤쳤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야. 수아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나만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녀를 위해 반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내가 길들여진 척, 순종적인 척하며 그녀가 치명적인 말을 내뱉도록 유도하고 그녀의 비서와 변호에 내뱉도록 유도하고 그녀의 비서와 변호와 그녀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2억억 원으로 나의 인생을 살했다는 것을. 재판장님, 사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누명 씌우기입니다. 수완, 진호, 유진강은 고의적인 혐의 씌우기, 협박, 사법부 매수 등 여러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의뢰인 침묵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며 수완, 진호 등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명예를 회복시키고 법률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재판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그는 망치를 힘차게 두드렸다. 본안 사건의 증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칙목은 무죄를 주장하며 타인의 범죄를 지목하는 다수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심의 끝에 칙목 씨에 대한 기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또한 방금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수원, 진호, 유진강은 여러 중범죄 혐의로 즉시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망치가 떨어졌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2명의 법정 경찰이 수완에게 다가왔다. 수완은 즉시 석방이라는 말을 듣고 휘청거렸다. 수사 개시라는 말에 그녀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렸고 증오로 가득했다. 침묵. 나는 귀신이 되었어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증오에 찬 눈빛을 무표정하게 마주하며 한마디만 했다. 당신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한편 진호는 완전히 무너져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감옥 가기 싫어. 수완, 나 좀 구해줘. 당신이 다 해결된다고 했잖아. 수완은 그를 힐끗 보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비웃었다. 정말 가련하군.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의지하다니. 당신 자신도 수완의 체스판 위의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던 건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나는 법정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완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완,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 더 있잖아. 수완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응시했다. 주변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물었다. 수갑이 그녀의 몸을 흔들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법정 경찰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임 삼촌의 눈짓 한 번에 멈췄다. 나는 수완 앞에 섰다. 우리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 얼굴의 섬세한 화장 아래 숨길 수 없었던 균열과 광기, 그리고 절망과 땀이 뒤섞인 기괴한 냄새가 느껴졌다. 한때 내가 가장 매료되었던 거리. 잊었나 봐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재판 전에 당신에게 약속했던 조건. 당신도 나에게 하나의 조건을 약속했었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나에게 직접 말해주는 거라고.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그녀 눈에 피어오르는 굴욕적인 불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5마디는 마치 5개의 거대한 망치처럼 수완의 위태로운 자존심을 때렸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마치 곧 질식할 듯 했다. 과거, 나는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바라보며 목이 쉰 듯한 낡은 라디오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침묵, 이 악마야. 지옥에나 가버려. 나는 씩 웃었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욕할 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힘 좀 아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 테니. 감옥에서 아주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될 테니까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아, 맞다. 잊을 뻔했네. 그 이영옥. 나는 마음 편히 받을게. 당신과 당신 연인이 나에게 준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한다고 전해줘. 나는 몸을 뒤로 뺐다. 안전거리 확보. 나의 표정은 다시 무심하게 변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감정은 끝났다. 보내세요.
나는 옆에 있는 법정 경찰에게 말했다. 수아는 마치 마지막 힘이 빠진 듯 법정 경찰에게 반쯤 끌려나가듯 법정을 떠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또 다른 남자, 울고 있는 진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수완의 체스판 위의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법정을 떠나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나는 법정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완,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 더 있잖아. 수완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응시했다. 핏발선 눈에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다. 무슨 말이냐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물었다. 수갑이 그녀의 몸을 흔들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법정 경찰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임삼촌의 눈짓 한 번에 멈췄다. 나는 수완 앞에 섰다. 우리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 얼굴에 섬세한 화장 아래 숨길 수 없었던 균열과 광기, 그리고 절망과 땀이 뒤섞인 기괴한 냄새가 느껴졌다. 한때 내가 가장 매료되었던 거리, 지금은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잊었나 봐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재판 전에 당신에게 약속했던 조건. 당신도 나에게 하나의 조건을 약속했었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나에게 직접 말해주는 거라고.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그녀 눈에 피어오르는 굴욕적인 불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여보, 고마워요. 이 5마디는 마치 5개의 거대한 망치처럼 수완의 위태로운 자존심을 때렸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마치 꽃을 식할 듯 했다. 침묵, 이 악마야. 지옥에나 가버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소리쳤다. 나는 씩 웃었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욕할 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힘 좀 아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 테니 감옥에서 아주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될 테니까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아, 맞다. 잊을 뻔했네. 잊을 뻔했네. 그 이 영업. 나는 마음 편히 받을게. 당신과 당신 정 손의 배상금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당신의 관대함에게도. 나는 몸을 뒤로 뺐다. 안전거리 확보. 나의 표정은 다시 무심하게 변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감정은 끝났다. 보내세요. 나는 옆에 있는 법정 경찰에게 말했다. 수아는 마치 마지막 힘이 빠진 듯 법정 경찰에게 간쯤 끌려 나가듯 법정을 떠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또 다른 남자, 울고 있는 진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법정을 떠나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나는 법정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완,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 더 있잖아. 임삼촌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뭐야,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할게. 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임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 녀석. 임삼촌한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버지도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법원 밖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침묵 씨, 아내의 외도와 범죄 계획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그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혹시 뒤에 해커팀이 있는 건가요? 아내의 배신에 대해 지금 어떤 심경인가요? 당신이 수천억 원대 기술 기업에 숨겨진 주주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마지막 질문은 단연 가장 뜨거운 뉴스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강렬한 햇빛이 눈을 찌르기도 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잠시 조용히 지내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원하는 법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은 쉽지 않은 것이고 충실함은 기본입니다. 한쪽이 배신을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저는 남편이자 전업주부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침묵, 그냥 침묵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임상춘과 그의 팀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법원을 떠났다. 백미러로 보이는 웅장한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인생의 한 잔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차는 비싼 저택이 아닌 부모님이 사는 낡은 동네로 향했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나의 오랜 친구 이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고 울었다.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니? 고생했어.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내 등을 두드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너 이 자식,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나는 웃으며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꺼져. 우리는 셋이서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모님의 좁지만 따뜻한 거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의 병도 많이 호전되었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다. 나는 부모님께 검은색 블랙카드를 건넸다. 어머니는 카드를 보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이건 그 여자 돈이잖아. 깨끗하지 않아.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었다. 엄마, 이제 이 돈은 깨끗해요. 법원에서 그들의 범죄 수익으로 판결했고 나에게 주는 민사배상금이에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이 나에게 빚진 것이에요. 이철이 덧붙였다. 숙모님, 숙부님. 식사 후 나는 이철과 뒷마당의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푸잎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철이 담배를 건넸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다. 아, 드디어 과거를 완전히 놓는구나. 나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로 떠날 것 같아요. 이 삼촌이 말하길, 네 20% 주시길, 지금 엄청난 골칫거리 말하길, 네 20% 주시길, 지금 엄청난 골칫거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도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업 시절의 추억, 지난 10년간 각자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철이 떠나기 전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뭐야,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수환이, 네가 끌려간 후에 임신 사실을 밝혀졌대. 나는 잠시 멈칫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짧은 순간의 아픔. 하지만 곧 평온해졌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6주 전, 그는 수환과 진호가 해외 포럼에 갔던 시기를 계산했다. 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진호의 아이야. 그는 이 아이를 이용해 수환의 회사 지분을 완전히 차지하려 했지.
하지만 하늘이 도왔나 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기는군. 마지막까지 자신을 계산하다가 결국 자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나락으로 끌어들이다니.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감형을 받으려 했을 거야. 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원에서 네 의견을 물어볼지도 몰라.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내 의견? 나는 피해자지 성모 마리아가 아니잖아. 법대로 하면 돼. 그 아이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말을 마치고 계단을 올랐다. 뒤에서 이철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제 아무 상관없어. 그가 나에게 검은색 은행 카드를 건넸던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오직 법적인 관계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관계마저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수환과 그녀의 뱃속 아이. 그들의 운명은 나와 침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후 나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환과 진호의 사건은 엄청난 규모와 금액으로 인해 그 해 가장 뜨거운 재계 뉴스이자 법정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관계와 나의 10년간의 추악했던 삶을 파헤쳤다. 한때 나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10년간의 복수를 완성한 남자, 지구 최강의 인내남, 신의 섭리를 거스른 자악 등으로 칭송했다. 나는 거대한 세력에 숨겨진 자식이라는 놈, 수완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등 고수라는 놈, 심지어 사랑 때문에 복수에 나선 비극의 영웅이라는 놈.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저 웃을 뿐이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배상금으로 한적한 산속에 정원이 딸린 집을 부모님께 사드렸다. 국내 최고의 재활의료팀을 섭외하여 아버지의 재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다. 나의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고 아버지와 재활 훈련을 하고 신문을 읽고 바둑을 두었다. 함께 TV를 보고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정원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편안함을 느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편안함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평범하고 소중한 가족의 시간이 조금씩 되찾아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갔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임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야, 수완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몇 년 형인가요? 여러 죄로 10년에서 15년. 진호와 유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리고 수완이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어. 교도소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넘어진 모양이야. 그저서 넘어진 모양이야.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원에서 당신의 이혼 판결도 나왔어. 그 저택과 수완 명의의 재산 일부는 당신에게 위자료로 지급될 거야. 임 삼촌, 그냥 처리해 주세요. 그 돈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해 주십시오. 어머니 이름으로요.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얽히고 어머니 이름으로요.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면 회사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면 단 한 조각의 흙이라도요. 나는 웃었다. 그냥 세상에 나올 건가? 네 20% 주식이 지금 골칫거리야. 네 20% 주식이 지금 골칫거리야. 난장판이 되면 정리하기 쉬울 테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임 삼촌은 언제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어머니가 정원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고 아버지께서 옆 벤치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았다. 햇살이 그들에게 쏟아져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내 마음도 평온해졌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때가 되었다. 복수를 위해서도
혹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혹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더 나은, 진정한 침묵이 되기 위해서. 한 달 후, 나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먼 길을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대난 하나, 은행 카드 하나, 그리고 낡은 카메라 하나만 챙겼다. 티베트의 라사에서 순례자들의 장엄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힘을 느꼈다. 윈난성의 어라이 호수에서 매일 배를 타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며 구름을 그렸다. 신장의 광활한 초원에서 말을 타고 눈 덮인 산을 타고 나는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 장엄한 산하, 순박한 미소, 오래된 마을, 그리고 새로 돋아나는 어린 풀잎들. 나는 이 사진들과 나의 여행기를 작은 여행 포럼에 올렸다. 나의 닉네임은 귀환. 나는 나의 글과 사진이 서서히 인기를 얻을 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은 포럼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은 평범하지만 제 고민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사진을 보니 제 고민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사진은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보여준다고 했다. 저희 외할머니 같아요. 기환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푸른 하늘을 더 많이 보세요. 화면 너머로 나는 그 소녀가 착하고 섬세하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포럼에서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 산골짜기 마을에서 아이들을 꿈꾼다고 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산골의 고요함을 사랑하며 언젠가 산골의 가장 아름다운 시골 도서관을 지어 아이가.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여행 중에 들렀던 가난하지만 풍경이 그림 같았던 작은 산골 마을을 떠올리게 했다. 그곳 아이들의 맑은 눈은 산골의 샘물 같았고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나는 도시에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곧바로 임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야? 네가 돌아왔구나. 임 삼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임 삼촌, 돌아왔어요. 3일 뒤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로서요. 3일 후 내가 사라진 지 1년 만에 나는 회사의 최대 개인 주주로서 이사회 회의실에 나타났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여우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놀라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1년 동안 비어있던 회장이 가득했다. 제 이름은 침묵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